새하얀 드레스의 물결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파도처럼 일렁겼다.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조명을 받아 부서지는 빛의 파편을 흩뿌렸지만 이서연의 잿빛 눈동자에는 그 어떤 반짝임도 담기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값비싼 실크와 레이스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아름답게 감쌌지만 서연에게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족쇄나 다름없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구나. 오늘 밤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계모인 박 여사가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은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박 여사의 눈은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연이 입은 이 드레스, 이 결혼식장,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녀의 불행은 모두 기울어가는 가문을 살리기 위한 재물이었다. 유라야, 네 동생 좀 보렴. 송 회장님, 댁 도련님이 보면 한눈에 반하겠어. 박 여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복 언니인 김유라가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싸는 척하며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아, 표정 관리 좀 해. 네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잖아. 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아나고 네 동생 수술비도 해결되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안 그래, 동생? 그 한마디가 서연의 무너져 내리던 결심을 다시금 붙잡았다. 5년 전 부모님의 재혼으로 한 가족이 된 이들은 서연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박 여사와 김유라의 냉대는 노골적인 학대로 변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서연의 마지막 희망인 친동생 서준의 목숨을 담보로 이 끔찍한 거래를 성사시켰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서준에게는 당장 수술이 필요했다. 수술비는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서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박 여사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부도 직전인 자신들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송 회장의 망나니 아들과 정략 결혼을 하라는 것. 결혼만 성사되면 처갓집이 될 회사에 대한 지원은 물론 서준의 수술비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모든 것을 순순히 내어줄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다. 화장 좀 고치고 올게요. 서연은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싸늘한 태도에 유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곧 결혼식을 망칠 리는 없다고 판단했는지 어깨를 으쓱하며 물러섰다. 서연은 대기실 구석에 있는 파우더룸으로 향했다. 문을 잠근 그녀는 거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드레스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스마트폰과 작은 USB 그리고 평범한 옷가지가 들어있었다. 이 결혼식은 철저한 기만극이었다. 그녀는 송 회장 아들의 아내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진짜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서연은 그녀에게 연락하기 위해 낡은 스마트폰의 전원을 켰다. 그녀는 뒷세계의 브로커로 돈만 주면 어떤 은밀한 거래든 성사시켜주는 인물이었다. 준비는 끝났어. 대저, 오늘 밤 10시 강남 로열 크라운 호텔 스위트룸 77-4호. 약속한 금액은 일이 끝나자마자 내 동생 병원 계좌로 입금될 거야. 명심의 상대는 절대 얼굴을 봐서는 안 돼. 그게 조건이야. 문자를 확인한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하룻밤을 팔기로 했다. 정략 결혼 상대가 아닌 얼굴도 모르는 익명의 남자에게. 그 대가로 받는 돈은 서준의 수술비와 그녀가 한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최소한의 자금이었다. 서연은 재빨리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가 바닥에 구겨졌지만 미련은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화려한 신부 화장을 지우지 못해 얼굴만 동동 떠 보였지만 더 이상 순종적인 인형의 모습은 아니었다. 대기실 뒷문은 직원용 통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서연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복도를 빠져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갔다. 화려한 결혼식장의 불빛을 등진 채 그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미리 불러둔 택시가 약속된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로열 크라운 호텔로 가주세요.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신부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울기에는 아직 일렀다. 로열 크라운 호텔의 스위트룸 8754호는 숨막힐 듯한 침묵과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약속대로 창가에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켠 채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방 안은 최고급 가구와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그녀의 불안한 심장 박동과 함께 공간을 채웠다. 약속된 10시가 되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남자는 185cm나 되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에 완벽한 비율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검은색 정장은 그의 몸에 딱 맞게 떨어져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서연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어둠 때문에 그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그저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을 죽일 뿐이었다. 아시아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값비싼 물건을 거래하는 사업가처럼 냉정하고 무미건조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남자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 밤은 서연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남자는 약속대로 그녀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거칠지 않았지만 모든 행동에는 목적의식과 소유욕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저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남자를 받아들이면서 머릿속으로는 오직 동생 서준의 얼굴만을 떠올렸다. 서준아, 조금만 참아. 누나가 꼭 구해줄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자는 자신의 용무가 끝났다는 듯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침실을 나가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어둠 속에 누워있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약속한 돈은 10분 내로 입금될 거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남자는 미련 없이 방을 떠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는 다시 한번 깊은 정적과 함께 남자가 남긴 값비싼 샌다루드 향수 냄새만이 맴돌았다. 서연은 텅 빈 천장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몸은 너덜너덜해졌고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잠시 후 주머니 속 낡은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메시지 도착을 알렸다. 은행 이준님, 계좌에 5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5억 원. 서준의 수술비와 앞으로의 생활비를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구원받았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팔았다는 깊은 수치심이 뒤섞여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서둘러 옷을 입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서둘러 방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그녀의 머리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작은 비취 봉황 머리핀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보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주울 경황조차 없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인천국제공항. 서연은 가장 빠른 파리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위조된 신분증과 여권은 브로커를 통해 미리 준비해 두었다. 이제 세상에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엘리라는 새로운 이름만이 남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날아오르자 서연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를 올가매던 지옥 같은 도시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으로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던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영혼의 낙인처럼 찍힌 그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곳에 묻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남자도 자신을 배신한 가족도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이름도 모두. 한편 로열 크라운 호텔 스위트룸 7704호. 강태준은 차에 오르기 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리했나? 네, 회장님. 약속된 금액 정확히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 회장 아들과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결혼식 직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름은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그저 하룻밤의 유흥 상대를 산 것뿐이었다. 그 여자가 어떤 사연을 가졌든 관심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둠 속에서 느껴졌던 그녀의 가녀린 떨림과 체념한 듯한 숨결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상관없어. 그는 전화를 끊고 채 올랐다. 차가 출발하려던 순간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비서에게 다시 말했다. 김비서 호텔방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봐. 그 여자가 무언가 남기고 간 게 있는지. 잠시 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침대 옆에서 작은 머리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물건 같은데 비치로 만든 봉황 모양입니다. 봉황 머리핀. 강태준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무심코 명령을 내렸다. 가져와.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운명의 조각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5년 후 그 작은 머리핀은 사라진 여자를 찾는 유일한 단서가 되어 그의 집착에 불을 지피게 될 것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강산이 변하고 도시의 지도가 바뀌었으며 사람들의 기억은 낡은 앨범처럼 빛이 발해갔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기도 하고 어떤 상처는 흉터로 남아 삶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 마레 지구의 한적한 골목. 햇살이 낡은 석조 건물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했다. 작은 아틀리에 겸 거실에서 엘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서연은 디자인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세공 도구들과 반짝이는 원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창의적인 혼돈의 질서가 있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파리에 도착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홀로 아들을 낳고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능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녀는 이제 엘리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촉망받는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신비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유럽 사교계에서 조용히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엘리의 진짜 얼굴이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엄마, 이거 봐, 내가 만든 비행기야. 5살 배기 아들 이민준이 제 키만 한 종이 비행기를 들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민준이는 서연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다. 아이는 서연의 부드러운 이목구비를 닮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5년 전 그 밤의 남자를 떠올리게 했다. 서연은 애써 그 생각을 지우며 아들을 품에 안았다. 와, 우리 민준이 정말 잘 만들었네. 하늘까지 날아가겠는데 그럼 이 다음에 커서 진짜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 태우고 전 세계를 여행할 거야.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서연의 입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별이 되었단다 라는 거짓말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작업용 태블릿이 울리며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에이전트인 소피였다. 엘리, 내 말 듣고 놀라지 마. 드디어 해냈어. 화면 너머의 소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일이야, 소피.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JK그룹에서 주최하는 국제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 너의 참가 신청서가 통과됐어. 최종 결선은 한 달 뒤 서울에서 열릴 거야. 이건 네 커리어에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서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도시, 그녀의 악몽이 시작된 곳. 소피, 그건 곤란해. 다른 기회를 알아보는 게 좋겠어. 뭐 엘리 제정신이야. 이게 어떤 기회인데. 대상 상금도 어마어마하지만 중요한 건 JK그룹의 후원을 받게 된다는 거야. 너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왜 안 된다는 건데. 서연은 차마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5년 동안 그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JK그룹이라는 이름은 그녀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 그리고 그곳의 총수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JK그룹 회장을 입력했다. 화면에 떠오른 한 남자의 사진.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조각처럼 날카로운 콧날과 턱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표정. 강태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더욱 깊고 서늘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저 뒷세계 브로커를 통해 만난 익명의 부자라고만 생각했다. 그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JK그룹의 총수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민준이의 얼굴에 겹쳐 보이는 그의 모습.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안 돼.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소피는 완강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불참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이 기회를 놓치면 디자이너 엘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연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녀의 성공은 아들 민준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유일한 길이었다. 결국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알겠어, 갈게. 결정을 내리는 순간 지옥의 문을 제 발로 열고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서울 JK그룹 본사.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진 최고층 회장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방의 주인인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싸늘한 눈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5년 전보다 그는 더욱 냉혹하고 강력해져 있었다. 그의 손짓 하나에 기업의 운명이 바뀌고 그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쳤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공허했다. 듬드덕덕.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태준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것 말고 그 일은 어떻게 되어가나. 김 비서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 일은 지난 5년간 회장실의 절대적인 금기어이자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5년 전 하룻밤을 보낸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 이서연을 찾는 일.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5년 전 출국 기록을 마지막으로 국내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파산 후 뿔뿔이 흩어졌고 심장 수술을 받았던 남동생 이서준. 역시 해외로 이주한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태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익숙한 물건이 들려 있었다. 낡은 비취, 봉황 머리핀. 5년간 그가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유일한 단서였다. 그는 아직도 그 밤을 기억했다. 돈으로 산 하룻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느껴졌던 그녀의 가녀린 떨림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픈 숨결,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을 닦아주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남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돈을 받고 사라진 수많은 여자 중 한 명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그의 통제를 벗어난 존재였다. 그래서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집착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계속 찾아. 지구 끝까지 뒤져서라도 찾아내. 싸늘한 명령에 김 비서는 허리를 숙였다. 네, 회장님. 그리고 이번에 주최하시는 국제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 최종 후보자 명단입니다. 태준은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에게 이 공모전은 잠시나마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진짜 예술을 알아볼 수 있는 신미안을 가졌고 숨겨진 천재를 발굴하는 데서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의 눈이 후보자 명단을 훑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엘리, 아내. 최근 유럽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신의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어 업계에서도 소문만 무성합니다. 이번 공모전 최고의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진은 그게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참가해서 프로필 사진이 없습니다. 태준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신비주의 마케팅인가? 아니면 진짜 실력에 대한 자신감인가? 어느 쪽이든 오랜만에 그의 지루한 일상에 작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 결선 때 직접 확인해보지.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다시 온통 사라진 여자 이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여자가 엘리라는 이름으로 한 달 뒤 제 발로 자신 앞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거대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파리의 아틀리에 서연은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며 창밖에 밤하늘을 보았다. 민준이는 이미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5년 만에 귀환이 가져올 폭풍을 예감했다. 괜찮아. 나는 이제 5년 전의 이서연이 아니야. 나는 엄마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지옥이라도 견뎌낼 수 있어. 그녀는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다가올 운명을 예감한 듯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5년간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곧 끝을 고할 터였다. 한 달 후 인천국제공항. 5년 만에 다시 밟는 고국의 땅은 서연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기로 다가왔다. 귀에 꽂히는 한국어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흙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잊고 있던 감각을 깨웠다. 하지만 그것은 향수가 아니었다. 심장을 옥죄는 불안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옆에 선 아들 민준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여기가 엄마가 살던 곳이야. 우와, 건물이 엄청 높아. 민준이는 처음 보는 거대한 공항의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민준이를 위해서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JK그룹에서 제공한 최고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다시 한번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의 거대함을 실감했다. 파리의 소박한 아틀리에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다음날 오전 공모전 오리엔테이션이 JK그룹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서연은 민준을 호텔에 혼자 둘 수 없어 결국 함께 데리고 나서기로 했다. 그저 등록만 하고 바로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택시에서 내린 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숨을 삼켰다.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JK타워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체처럼 보였다. 강태준의 왕국. 그를 상징하는 저 건물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엄마 빨리 들어가 봐. 꼭대기가 구름에 닿겠어.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서연은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아들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높은 천장과 광활한 로비는 차가운 위압감을 풍겼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서연은 파리에서 공수해온 세련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을 하고 최대한 몸을 낮췄다. 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그녀와 민주는 마치 작은 섬처럼 이질적이었다.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40층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서연은 민준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려는 찰나 강한 힘이 문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익숙한 샌다루드 향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강태준이 그의 비서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좁은 공간은 순식간에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민준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고 구석으로 몸을 붙였다. 얼굴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5년의 세월이 흘러 자신의 모습이 많이 변했을 거라 위안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다음 주 이사회 안건은 다시 검토하도록 해. M&A 건은 내가 직접 챙길 테니 관련 부서에 준비 지시하고. 강태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을 울렸다. 5년 전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았다. 서연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옆에 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저 일 얘기만 할 뿐이었다. 서연은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깨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버튼이 엄청 많아. 내가 하나 눌러봐도 돼. 호기심 가득한 민준이의 맑은 목소리였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강태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소리가 난 곳 바로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여자에게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의 옆모습을 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처음 보는 여잔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 가녀린 어깨선,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하얀 목덜미. 모든 것이 그의 잠재의식 속 무언가를 거칠게 흔들었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급히 민준이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쉿 조용히 해야 해 민준아.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 강태준의 눈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업무 보고를 하던 김 비서의 말을 자르고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다. 고개 좀 들어보시죠.
그의 명령에 서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구원처럼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40층에 멈춰 섰다. 가자 민준아.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의 손을 끌어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치 맹수에게서 도망치는 초식동물처럼 필사적이었다. 강태준은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그 뒷모습이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기분이었다. 김비서, 그가 굳은 목소리로 불렀다. 방금 저 여자 누구지? 아마 이번 공모전 참가자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봐. 이름, 국적, 경력, 모든 걸 알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다시 올라가는 동안 내내 방금 전의 여자를 생각했다. 그녀의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어렴풋이 스쳐 지나간 그녀에게서 나던 희미한 비누 향기. 왜 그 모든 것이 5년 전 그 밤을 떠올리게 하는 걸까? 한편 오리엔테이션 홀에 도착한 서연은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홀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이 그녀의 5년간의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번 귀국은 단순한 커리어를 위한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이제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걷고 있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 그녀는 민준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강태준을 꼭 닮은 그 아이의 얼굴을. 그녀의 비밀이자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지켜내야 했다. 설령 그 상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강태준이라고 할지라도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놓인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김비서가 가져온 엘리라는 디자이너에 대한 신상 정보였다. 이름 엘리, 리 엘리 리. 국적 프랑스 한국계, 나이 28세. 직업 주얼리 디자이너. 서류상의 기록은 완벽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명문 디자인 스쿨을 졸업한 재원. 하지만 태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기록이 너무나도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그의 뇌리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그녀의 모습과 그를 향한 의심을 품게 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아이, 이걸로는 부족해. 태준은 서류를 옆으로 밀어내며 개인 비선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JK그룹의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오직 그만을 위해 움직이는 그림자 부대였다. 엘리 리라는 여자에 대해 다시 조사해. 출생 기록, 병원, 기록, 학창시절, 친구 관계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프랑스에 직접 사람을 보내 수화기 너머에서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다시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시크하고 도회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그 너머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경계심을 읽어냈다. 이 여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정보격이 그의 안에서 불타올랐다. 며칠 후 JK그룹이 주최하는 공모전 결선 진출자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이 열렸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JK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 파티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서연은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에게 민준을 맡기고 파티에 참석했다. 엘리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불안감을 감추고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든 채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작품들을 감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베일에 쌓인 천재 디자이너 엘리는 이번 파티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리고 그 시선들 중에는 갤러리 2층 난간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강태준의 눈빛도 있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첨하거나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그녀에게서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이 흘러나왔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점점 더 끌리는 것을 느꼈다. 저 여자를 더 알고 싶다. 저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 바로 그때 태준의 시야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필사적으로 상류층 인사들과 인맥을 쌓으려는 여자. 김유라였다.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경영 능력 부족으로 회사는 다시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JK그룹과의 파트너십에 사활을 걸고 있었고 어떻게든 강태준에게 접근하기 위해 이 파티에 참석한 것이었다. 김유라의 눈이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찾아 헤매다가 한 곳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저 여자, 아무리 세련되게 변했어도 알아볼 수 있었다. 5년 전 온 가족에게 치욕을 안기고 사라졌던 이서연. 김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충격은 이내 들끓는 분노로 변했다. 감히 저 기생충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자리에, 그것도 저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만약 이서연의 과거가 알려진다면 송 회장 집안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JK그룹과의 계약도 물 건너갈 것이 뻔했다. 김유라는 분노에 떨며 주변을 살핀 뒤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사람들이 없는 테라스로 향했다. 이서연, 네가 감히 여길 와. 김유라는 뱀처럼 씩씩거리며 말했다. 5년 만에 만난 동생에게 던진 첫 마디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팔을 뿌리치며 차갑게 그녀를 마주보았다.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터였다. 내 이름은 엘리야. 그리고 여긴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이었나. 웃기지 마. 너 같은 건 이런 자리에 올 자격 없어. 당장 사라져. 내 눈앞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당장 꺼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5년 전 네가 우리 집에 어떤 망신을 줬는지,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파렴치한이었다는 걸 세상에 다 폭로해버릴 테니까. 김유라의 협박에도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김유라, 난 이제 5년 전의 이서연이 아니야. 네가 내 과거를 들추겠다고 마음대로 해. 대신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네가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더러운 비자금 장부는 어디에 숨겨뒀는지 나도 꽤 많은 걸 알고 있거든. 한번 해볼까? 누가 더 잃을 게 많을지. 서연의 방역에 김유라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저렇게 순종적이고 바보 같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녀의 눈빛에서 서연은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닌 자신을 물어뜯을 수 있는 적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김유라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물러섰지만 그녀의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서연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짓밟아서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파티가 끝나고 김유라는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던 서연을 몰래 지켜봤다. 잠시 후 베이비시터가 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나 서연에게 인계했다. 서연은 아이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김유라는 멀리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온몸이 굳었다. 아이가 너무나도 익숙했다. 누구를 닮았는지 단번에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 귀티 나는 모습과 또렷한 이목구비는 평범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나이가 많아봐야 5살, 5년, 설마 김유라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이거였어. 이서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한편 2층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준은 김 비서에게 물었다. 저 두 사람 아는 사이인가? 김유라 이사는 과거 송 회장 집안과 사돈을 맺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라는 디자이너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접점이 없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라와 엘리.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험악한 기류. 엘리라는 여자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의 차 안에서 김유라는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람 하나만 뒷조사해줘요. JK그룹 디자인 공모전 결선에 오른 엘리라는 디자이너. 그리고 그 여자가 데리고 다니는 남자아이에 대해서요. 아주 샅샅이. 특히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줘요. 전화를 끊은 김유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서연,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널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폭풍의 눈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연과 그녀의 아들 민준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김유라의 사설 탐정은 유능했다. 며칠 만에 엘리 리, 즉 이서연과 그녀의 아들 이민준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민준은 이서연이 한국을 떠난 지 약 10개월 후에 파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김유라는 보고서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추측이 맞았다. 저 아이는 5년 전 이서연이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그 무렵에 생긴 아임이 틀림없었다.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이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도망친 여자. 이보다 더 자극적인 스캔들은 없었다. 탐정은 추가로 민준에게 특정 견과류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김유라의 머릿속에 더욱 악랄한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서연을 단순한 스캔들 메이커가 아닌 아들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적격한 엄마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한편 강태준의 비선팀 역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5년 전 서연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뒷세계 브로커의 신원을 확보한 것이다. 팀은 브로커를 압박해 모든 진실을 알아냈다. 돈 때문에 절박했던 여자 동생의 수술비를 위해 자신을 팔아야만 했던 여자 이서연. 회장님, 5년 전 그 여성은 이서연이 맞습니다. 송 회장 집안과의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쳤고 그 직후 파리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올해 5살입니다. 보고를 받는 강태준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5살. 시간상으로 정확히 일치했다. 그의 팀은 이미 파리의 병원에서 민준의 출생 기록과 함께 호텔에서 몰래 확보한 민준의 칫솔로 DNA 검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결과는 곧 나올 터였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그는 감히 다음을 상상할 수 없었다. 자신을 속이고 5년 동안 아들의 존재를 숨긴 여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운명의 날은 공모전 주최 측에서 마련한 패밀리데이 행사에서 밝았다. JK그룹 소유의 테마파크에서 열린 이 행사에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참석했다. 한국에 온 이후로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김유라는 바로 이날을 노렸다. 그녀는 미리 사람을 시켜 테마파크 내 아이스크림 가게의 직원을 매수했다. 민준이 좋아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의 토핑에 그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견과류 가루를 아주 미세하게 섞어두도록 지시했다. 서연은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고 아들과의 시간을 즐기려 애썼다. 민준이는 신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졸랐다. 서연은 늘 그랬듯 직원에게 성분을 꼼꼼히 물었다. 매수된 직원은 천연덕스럽게 견과류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엄마 최고야. 민준이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도 잠시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비극은 순식간에 찾아왔다. 아이스크림을 반쯤 먹었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민준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서연의 눈앞이 하얘졌다. 도와주세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서연의 절규에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유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테마파크에서 엘리 리 씨의 아들이 알레르기 쇼크로 쓰러져 현재 JK 메디컬 센터로 이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 보고를 받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DNA 검사 결과를 알리는 문자였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태준을 덮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그의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JK 메디컬 센터 응급실 앞.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살기가 느껴질 정도의 차가운 기운과 함께 강태준이 나타났다. 그의 등장에 복도의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켜섰다. 그는 서연을 지나쳐 응급실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작은 아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는 아이. 그의 아들. 태준은 천천히 돌아서서 서연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를 품고 얼음처럼 차갑게 흘러나왔다. 5년 전 넌 내게서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었군. 서여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담긴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를 마주한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내 아들인가? 그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단죄의 선고였다. 서연의 눈에서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어떻게 감히 내게서 내 아들을 훔쳐가 5년 동안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내 아들의 존재를 숨겨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됐을 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서연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동생의 수술비 때문에 절박했던 상황, 김유라와 계모의 협박, 그리고 그저 이름 모를 부자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강태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공포. 아들을 이 거대하고 무서운 세계로부터 지키고 싶었다고. 그래서 영원히 이제 사라지려 했다고 절규했다.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더 훔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난 그저 내 동생을 살리고 내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울음 섞인 고백에도 강태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일었다. 배신감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절망의 끝에서 발버둥 쳐야만 했던 한 여자의 처절한 사연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붙잡았던 손을 놓았다. 그리고 다시 응급실 안의 아이를 보았다. 자신의 핏줄,
자신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아들.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집혔다. 그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맞이했다. 서연과 그녀의 아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 절대. 차가운 침묵 속에서 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주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했다. JK 메디컬 센터의 최고 의료진이 24시간 내내 붙어 있었고 병원의 VIP 스위트룸은 호텔보다 더 안락했다. 이 모든 것은 강태준의 지시였다. 그는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잠든 민준의 얼굴을 멀리서 지켜볼 뿐 서연과는 거리를 두었다. 응급실에서의 폭풍 같은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날 테마파크에서 있었던 일,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네, 이복 언니, 김유라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줘.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 태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추측만으로 김유라를 의심하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민준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5년 전부터 시작된 김유라의 악행과 아버지가 남긴 회사의 비자금 장부에 대한 의심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아마 아버지의 서재, 오래된 금고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서연의 정보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태준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비선팀은 전쟁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하루 만에 테마파크 직원을 찾아내 압박했고 직원은 김유라의 지시였음을 술술 불어놓았다. 그 증언을 확보한 즉시 태준은 검찰 내 자신의 라인을 움직였다. 김유라의 회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검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김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서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사무실과 아버지의 서재가 샅샅이 뒤져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서연이 말했던 바로 그 금고 안에서 이중 장부가 발견되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태준은 김유라를 자신의 성으로 호출했다. JK 타워 최고층 회장실로. 김유라는 파트너십 논의가 드디어 성사되는 줄 알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그곳으로 향했다. 어서 와요, 김 이사.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역광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위압적이었다. 회장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라는 교태 섞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태준은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김 이사네 회사 요즘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 그래서 우리 JK그룹에서 긍정적으로 투자를 검토해볼까 하는데 김유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 회사가 깨끗해야지. 태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는 책상 위로 서류철 하나를 미끄러뜨려 보냈다. 김유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회사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들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이건 시작에 불과해. 김 이사의 개인적인 비리일 뿐이지.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겁에 질린 김유라를 완전히 뒤덮었다.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소. 그는 리모컨 버튼을 하나 눌렀다. 스피커에서 테마파크 직원의 울음 섞인 자백이 흘러나왔다. 김유라 이사님이 시켰어요. 아이스크림에 견과류 가루를 넣으라고. 아이를 아프게 해서 엄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김유라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어떻게 아신 겁니까? 강태준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 아들이다. 아내, 네가 죽이려고 했던 그 5살짜리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그 한마디에 김유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서연의 아이가 강태준의 아들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신을 건드린 것이다. 회 후장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김유라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내 목숨은 법이 알아서 하겠지. 살인미수와 수백억 대의 횡령 탈세. 죗값을 치르려면 꽤 오래 걸릴 거야. 그는 보안요원을 호출했다. 정신이 나간 채 울부짖는 김유라는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회장실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태준은 텅 빈 공간에 홀로 서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병실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태준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낯설고 어색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다. 아이는 괜찮은가?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한 깊은 걱정과 연약함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냉혹한 기업의 총수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내는 첫 번째 목소리였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이제 그와 서연 그리고 민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유라와 그녀의 어머니 박 여사의 몰락은 한순간이었다. 그들의 범죄 행위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한때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집안은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강태준은 그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이서연과 이민준의 이름을 철저히 보호했다. 세상은 JK그룹의 회장이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했다고만 알 뿐 그 이면에 숨겨진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연과 민준은 태준이 마련해준 서울 근교의 한적한 별장에서 머물렀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들만의 작은 성이었다. 민준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을 채웠다. 하지만 어른들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태준은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서툴렀다. 그는 아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들을 사왔지만 민준이는 아빠가 사온 로봇보다 아빠와 함께 만드는 허술한 종이 상자집을 더 좋아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잠든 후 서연과 태준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테라스에 마주 앉았다. 오랫동안 두 사람을 짓누르던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미안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병원에서 널 몰아세웠던 거. 그리고 진실을 더 빨리 알아보지 못했던 것도.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그리고 고맙다. 지난 5년 동안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혼자 민준이를 지켜줘서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에게서 아들을 숨겼어요. 당신의 존재를 알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나누며 5년의 벽을 허물었다. 분노와 원망이 있던 자리에 이해와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서연은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녀는 디자인 공모전 결선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녀가 엘리로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고
강태준의 여자가 아닌 디자이너 이서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길이기도 했다. 결선 발표 날 서연은 무대 위에 섰다. 그녀가 출품한 작품의 이름은 새벽 빈민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빛을 형상화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였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제게 새벽은 가장 어두운 절망의 끝에서 찾아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홀로 어둠을 견디고 있을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담담하지만 힘있는 소감에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녀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만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 서효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객석을 보았다. 저 멀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강태준이 그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회장으로서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 자리에 와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운명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별장으로 돌아온 서연을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푸른 빛을 내는 사파이어가 박힌 반지가 들어있었다. 결혼해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약속이다. 당신과 민준이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지켜주겠다는 약속.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약속.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약속의 증표였다. 몇 달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제주의 해변. 강태준과 이서연은 나란히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조금 앞에서는 민준이가 신이 나서 파도를 따라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태준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5년 전 악몽 같았던 하룻밤으로 시작된 인연.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했던 시간들. 그 모든 과거가 이제는 저물어가는 노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행복에 겨워 웃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화려한 보석도 거대한 성공도 중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찾은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다. 지독했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따스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상처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이뤄낸 기적이었다. 서울의 심장 강남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화려한 넌사인이 어지럽게 빛나고 값비싼 외제차들이 낮은 엔진음을 울리며 거리를 미끄러지듯 지나는 곳. 그 중심에 위치한 최고급 라운지 바의 은은한 조명 아래 박진우는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산 싱글 몰트의 깊은 향이 코끝을 감쌌고 주변에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진우야, 정말 다시 한번 축하한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으로 최소 차장 진급은 확정이겠어. 입사 동기인 민준이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진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보였다. 아직 멀었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 입사 5년 차에 대형 M&A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회사 내에서 그의 이름은 이미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명문대 졸업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업무 능력까지. 박진우는 스스로가 완벽한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성공의 활용점정은 바로 그의 약혼녀 윤서아였다. 그런데 진우, 너 약혼녀 얘기 좀 더 해봐.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엄청난 미인이던데. 다른 동기가 짓궂게 웃으며 물었다.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내 잠금 화면에 있는 서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긴 생머리에 꾸미지 않아도 청초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와 하얀 피부는 누구라도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들 만큼 매력적이었다. 내 약혼녀 윤서아야. 예쁘지?
예쁜 정도가 아니지. 완전 여신이네.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집안도 꽤 괜찮다며 아버님이 중소기업 운영하신다고. 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서아의 집안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다. 서아는 언제나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수줍게 화제를 돌리곤 했다. 아버지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며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진우는 그 작은 무역회사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아의 몸에 밴 기품과 우아함은 평범한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작을지 몰라도 내가 키우면 돼.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능력과 야망이라면 장인의 회사를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 자신의 성공 가도에 날개를 달아줄 마지막 퍼즐 조각.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진우는 서아의 알 수 없는 구석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이나 비싼 레스토랑보다 오래된 서점이나 한적한 공원에서의 데이트를 더 좋아했다. 진우가 선물한 고가의 목걸이를 보며 기뻐하기보다는 오빠 나한테는 너무 과분해요 라며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그것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함이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고집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가장 이상한 점은 자신의 집에 그를 단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상견례도 호텔에서 진행했고 결혼 준비도 밖에서만 만났다. 우리 집은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 너무 어수선해. 나중에 완벽하게 정리되면 그때 초대할게. 부모님이 워낙 조용한 걸 좋아하셔서 외부 사람 오는 걸 좀 꺼리셔. 결혼하면 실컷 보게 될 텐데 뭘 그래. 서아는 언제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과 함께 서운함이 싹텄다. 마치 자신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서아에게 보여주고 공유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굳게 닫아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도 동기들과의 술자리를 파하고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 돌아온 진우는 답답한 마음에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혼자 있는 이 공간은 유난히 춥고 외롭게 느껴졌다. 서아야 자. 아니요, 오빠. 책 읽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아의 다정한 목소리에 진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동기들이랑 술 한잔 했는데 다들 네 얘기만 하더라. 내 약혼녀가 너무 예쁘다고. 정말로 다들 좋게 봐주셨다니 다행이네요. 서아야.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나 언제쯤 너희 집에 가볼 수 있는 거야? 우리 곧 결혼할 사이인데 내가 아직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나 좀 서운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자신의 조급함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 조금 후회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아, 미안해요, 오빠.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오빠 마음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서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아니야, 내가 너무 재촉했나 보네. 미안하다. 아니요, 오빠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올래요. 토요일 오후쯤에요. 아직 정리가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빠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드디어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다. 그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진짜 가도 돼. 네. 대신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요. 그냥 평범한 집이니까. 네가 사는 집인데 왜 기대를? 아, 네. 당연히 좋지. 알았어. 토요일에 보자. 내가 제일 좋은 와인이랑 과일 사갈게. 전화를 끄는 진우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불안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토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서아가 살고 있는 곳은 분명 강남이나 한남동 어딘가에 위치한 고급 빌라나 아파트일 터였다. 그는 인터넷으로 그 동네의 시세를 검색하며 혼자만의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드디어 약속의 토요일이 되었다. 진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손질하고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와인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샀다. 옷은 며칠을 고민해 고른 이탈리아 브랜드의 캐주얼 정장이었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성공과 센스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서아가 보내준 주소는 영등포구 물레동이었다. 진우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며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물레동 그가 알기로 물레동은 낡은 철강 공장과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뒤섞여 있는 조금은 낙후된 동네였다. 아마 물레동 근처에 새로 생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가 보네. 요즘 그런 곳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았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고 여의도의 높은 빌딩 숲을 통과하자 차창밖 풍경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는 울퉁불퉁해졌고 세련된 건물들은 낡고 낮은 상가 건물들로 바뀌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소해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진우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그의 고급 세단은 좁은 골목길과 어울리지 않았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낡은 트럭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나아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진우는 차를 세우고 창밖을 보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금이 간 최소 30년은 넘어 보이는 낡은 5층짜리 복도식 아파트였다. 건물 입구에는 녹슨 우편함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오래된 국산차 몇 대가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진우는 순간 자신이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싶어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서아가 보내준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멍하니 낡은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다. 그의 행복한 상상, 완벽한 미래, 성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이 이 허름하고 낡아빠진 아파트가 내 약혼녀 윤서아가 사는 집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박진우는 자신의 차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독일제 세단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다. 눈앞의 낡은 아파트는 현실이 아닌 악몽의 한 장면 같았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 여봤지만 벗겨진 페인트, 자국과 창틀에 낀 시커먼 먼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환상이 아니었다. 장난하는 건가? 아니면 주소를 잘못 보낸 건가?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는 동안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제발 제발 이게 아니라고 말해줘.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잠시 들르는 것이라고. 진짜 너의 집은 이 뒤편에 숨겨진 으리으리한 저택이라고 말해줘. 오빠 도착했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명랑했다. 그 목소리가 지금은 진우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서아야, 나 지금 네가 보내준 주소 앞에 와 있는데 여기가 맞아, 물레동 이 아파트.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할 만큼 굳어 있었다. 네, 맞아요. 3동 402호요. 창문으로 오빠 차 보여요? 지금 내려갈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진우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끊어졌다. 그는 핸들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저 아파트 3동 402호. 그의 머릿속에서 그 주소가 불도장처럼 낙인 찍혔다. 잠시 후 낡은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에서 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청바지에 수수한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은 모습. 평소라면 그녀의 꾸밈 없는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모습이 가난이라는 단어로 보였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벗어나고 싶었던 단어. 그동안 그가 서아에게서 느꼈던 순수함과 소박함은 사실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위선이었을까.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차로 다가왔다. 진우는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다. 그가 백화점에서 사온 값비싼 와인과 과일 바구니가 조수석에서 유난히 이질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빠 어서 와요. 오는 길 힘들지 않았어요. 서아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살짝 피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서아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짐이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들게요. 아니 괜찮아. 진우는 차갑게 대답하며 트렁크에서 짐을 내렸다. 그는 서아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는 자신의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졌다. 아파트 내부는 외부보다 더 심각했다. 계단벽에는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어둠과 습기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이들이 낙서한 듯한 크레용 자국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진우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에서 한 칸씩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그의 상상 속 서아의 집은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이 있는 곳이었다. 조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교양 있는 가정부가 문을 열어주는 그런 집. 하지만 현실은 녹슨 난간을 붙잡고 헉헉거리며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낡은 아파트였다. 계단이 좀 가파르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미안해요. 서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녀의 해명은 진우의 귀에 변명처럼 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 계산으로 복잡했다. 이런 집에 산다는 건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작은 무역회사는 사실 구멍가게 수준이거나 혹은 이미 부도가 나버렸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가 꿈꿨던 비즈니스 파트너십은커녕 오히려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될 수도 있었다. 배신감이 분노로 변해 들끓기 시작했다. 괜찮아. 그가 내뱉은 단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4층에 도착하자 낡은 철문들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서하는 그중 가장 끝에 있는 초록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사로 미호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가 열쇠 꾸러미에서 맞는 열쇠를 찾아 문을 여는 동안 진우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연극이기를 바랐다. 들어오세요, 오빠. 좀 좁고 어수선해도 이해해줘요.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진우는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좁은 현관을 지나자 방 하나와 거실 겸 주방으로 쓰이는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15평 남짓 되어 보이는 작은 공간.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오래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서아의 손길이 닿은 듯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볕을 받고 있었다.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벽에는 서아가 직접 그린 듯한 작은 수채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이 공간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아니면 전세 1억. 그가 사는 여의도 오피스텔의 월세보다도 싼 곳. 그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과 과일 바구니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이 좁고 낡은 공간에 이 값비싼 선물들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전시품 같았다. 결국 그는 그것들을 작은 식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에 서아가 놀란 듯 그를 돌아보았다. 오빠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 운전해서 오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그는 거짓말을 했다. 서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앉아요. 뭐 마실래요? 제가 직접 담근 매실차 있는데 시원하게 타줄까요? 매실차. 그 단어가 진우의 인내심에 마지막 불을 지폈다. 그의 세상에서는 손님에게 에스프레소나 수입 탄산수 혹은 최소한 브랜드 주스를 내오는 것이 상식이었다. 집에서 직접 담근 매실차라니. 그것은 그가 벗어나고자 했던 가난과 촌스러움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낡은 소파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집 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좁은 부엌, 낡은 싱크대, 작은 냉장고,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서아와 그녀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서아는 그의 싸늘한 침묵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앉았다. 오빠, 혹시 실망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그 청초한 얼굴, 반달 눈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기만한 연극 배우의 가면처럼 보였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실망감이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역겨운 연극을 참아줄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친절과 미소는 이 순간을 위한 위장이었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서아를 응시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서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성을 붙여 불렀다. 서아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지금까지 나한테 숨겨왔던 게 고작 이거였어. 여기가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너의 집이었냐고. 그의 질문은 칼날이 되어 날아와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따스하던 집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창가에 비치던 오후의 햇살마저 힘을 잃는 듯했다.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다. 박진우의 차가운 목소리는 좁은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윤서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못했다. 그저 눈앞에 남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커다란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서아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진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그 행동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마음을 베었다. 들으라고, 뭘 더 들어.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 진우가 폭발했다. 그는 작은 방 안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마치 갇힌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잘 다듬어진 머리와 비싼 옷은 이 낡은 공간과 어울리지 않아 마치 잘못된 무대에 선 배우처럼 기괴해 보였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나는 내 친구들 회사 동료들한테 네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어. 내 약혼녀는 소박하지만 기품이 넘치는 여자라고,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도 내가 도와서 크게 키울 거라고. 그 말을 하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던 내 모습이 우스웠어. 이 모든 걸 알면서 날 지켜보는 게 재밌었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방 안을 휘저으며 조롱을 이어갔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항상 비싼 레스토랑은 부담스럽다고 하고 한적한 공원이나 낡은 영화관을 더 좋아했던 거구나. 난 그게 네가 순수해서 그런 줄 알았지. 참 순수하네. 가진 게 없으니 비싼 건 꿈도 못 꾸는 그런 순수함이었어. 아니에요, 오빠. 그건 진심이었어요. 난 정말 진심이란 단어를 내 입에 올리지 마. 진우가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그는 서아 앞에 우뚝 서서 그녀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를 매기는 감정평가사처럼. 넌 나한테 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내 인생이 어떤지 알기나 해. 여의도 증권가? 거긴 전쟁터야.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곳이라고. 난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내 성공의 날개를 달아줄 파트너가 필요했어.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짐덩어리가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의 영혼, 밑바닥에 있던 욕망의 민낯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던 지독한 속물근성이 여과 없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제 서아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완벽한 인생 시나리오에 끼어든 오점이자 실패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잔인한 말들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박진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다정하고 열정적이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면 아이처럼 눈을 빛내던 남자.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이 괴물은 누구란 말인가? 그녀의 눈물이 진우의 분노에 더욱 불을 붙였다. 그는 그녀의 약한 모습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와서 울면 뭐가 달라져? 내가 이까지 눈물의 통정이라도 할 줄 알았어. 진우는 결심한 듯 서아에게 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거칠게 그녀의 왼손을 잡아챘다. 서아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악력은 너무나도 강했다. 진우의 시선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에 고정되었다. 그의 성공과 미래에 대한 약속의 증표. 그가 몇 달치 월급을 쏟아부어 마련한 그의 야망의 상징. 이것도 너한테는 과분했지. 그는 비웃으며 반지를 비틀어 빼내려 했다. 금속이 그녀의 손가락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그의 행동이 주는 모멸감에 서아의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놔요, 제발. 그녀의 애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마침내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빠져나왔다. 진우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반지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영원한 사랑의 징표였던 것이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흉물처럼 보였다. 그는 그것을 서아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경멸을 가득 담아 방구석으로 던져버렸다. 가져. 이건 실수였어. 우리의 약혼, 우리가 함께한 시간 전부 다 지독한 실수였다고?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반지가 낡은 장판 위를 굴렀다. 몇 바퀴를 돌던 반지는 먼지 쌓인 책장 아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서아의 눈물이 멎었다. 마치 수도꼭지가 잠긴 것처럼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던 모든 것이 멈췄다.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과 미련이 반지가 사라진 그 어둠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파르르 떨리던 몸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텅 빈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애원 원망 같은 감정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껏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보지 못했던 박진우라는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다. 열정과 야망으로 포장된 이기심과 속물근성, 그게 그의 본질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세화의 침묵은 천마디의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진우를 찔렀다. 그는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던 그녀의 반응이 아니었기에 순간 당황했다. 그녀의
그 고요한 시선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초라한 행동을 했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터져나온 분노와 자존심이 그 감각을 억눌렀다. 갈게. 진우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 일부러 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구왕. 낡은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를 끝으로 집 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서한은 문이 닫힌 자리를 한참 동안이나 응시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모든 것이 공허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반지가 사라진 책장 아래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버려진 다이아몬드가 한 점의 차가운 빛을 희미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그리고 그 판결은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박진우 자신의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계단을 성급하게 내려갔다.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었다. 잘한 일이야. 하마터면 내 인생을 저당 잡힐 뻔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날 속인 그 여자 잘못이지. 그는 합리화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비겁함을 애써 외면했다. 퀴퀴한 계단의 공기가 폐부를 찌르자 그는 한시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1층에 다다르자 그는 거의 도망치듯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상쾌한 바깥 공기를 마시며 안정을 찾으려 애쓰는 그의 손은 자신의 차키를 찾기 위해 급하게 주머니를 더듬었다. 이 끔찍한 동네, 이 끔찍한 기억에서 1초라도 빨리 탈출해야만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스우, 윽. 아무런 소음도 없이 길고 매끈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바로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이제는 단종되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최고급 세단. 방금 전까지 동네의 제왕처럼 군림하던 진우의 차가 초라한 소형차처럼 보일 정도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낡고 허름한 동네의 풍경과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 차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불시착한 우주선 같았다. 웃음해 봤다. 진우뿐만 아니라 창문으로 이 광경을 엿보던 아파트 주민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다. 잘 닦인 검은색 차체 위로 낡은 아파트의 지저분한 외벽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비쳤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지? 누구지? 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은 남자. 희끗희끗한 귀밑머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을 것 같은 차분한 표정. 그의 몸에서는 조용한 권위와 완벽한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다. 그는 진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뒷좌석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공손한 자세로 누군가를 기다렸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동네에 저런 차를 타고 저런 기사를 대동할 만한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인가. 찰칵. 그의 등 뒤에서 아파트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윤서아였다. 몇 분 전 그의 앞에서 절망에 빠져 눈물 흘리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과 살짝 붉어진 눈가는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어깨는 꼿꼿이 펴져 있었고 그 걸음걸이에는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닌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수트를 입은 남자는 서아를 보자마자 허리를 완벽한 각도로 숙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거리의 정적 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가씨 나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아가씨, 회장님. 그 두 단어가 진우의 뇌리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남자가, 저 완벽한 집사가 청바지에 낡은 니트를 입고 이 허름한 아파트에서 나온 윤서아를 향해 아가씨라고 불렀단 말인가.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진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차키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다. 그의 시선은 경건한 자세의 집사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서에게로 향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운영하신다는 작은 무역회사,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를 그토록 꺼렸던 이유, 명품이나 비싼 선물을 부담스러워하던 모습, 그가 가난과 촌스러움의 증거라고 경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기만이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종류의 기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부유한 척하는 가난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였다. 그는 시험대에 올랐던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시험대.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낙제했다. 서한은 진우에게 마지막 시선을 보냈다. 그 눈에는 분노나 경멸은 없었다. 대신 너무나도 깊고 서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길가에서 발견한 하찮고 불쌍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도 진우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시선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기다리는 집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우아한 몸짓으로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다. 툭! 집사가 문을 닫는 소리는 무겁고도 단호했다. 그는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고 거대한 세단은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움직였다.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검은색 세단의 빨간 후미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 그의 야망, 그의 미래가 모두 저 차와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낡은 아파트 앞에서 벗겨진 페인트, 조각과 금이 간 아스팔트 위에서 박진우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서울의 거리를 헤쳐나갔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고요했다. 윤서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물레동의 낡은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세상이었던 곳,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린 곳이었다. 백미러로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살피던 김 집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서한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슬픔을 감춘 미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난 후의 평온한 미소였다. 네, 김 집사님, 이제는 괜찮아요. 그녀의 대답에 김 집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신뢰의 침묵이 흘렀다. 차는 강변북로를 타고 평창동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하고 조용한 동네, 서아의 진짜 집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책장 및 어둠 속에 버려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것을 회수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반지는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우의 욕망과 그녀의 어리석었던 사랑, 그리고 그 낡은 아파트와 함께 그곳에 묻어두어야 할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부와 명예가 바로 내 뒤에 있었다고 당신은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녀 역시 그와 똑같이 물질의 가치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는 것 뿐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은 침묵이었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가장 완전한 이별이었다. 그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은 어땠을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서한은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사랑도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을지 모른다. 다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의 성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그의 야망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믿었던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 그 깨달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한편 물레동의 낡은 아파트 앞에는 박진우가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동네 주민들이 그를 흐끈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그 시선들이 비수처럼 그의 온몸에 박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시동을 걸 수 없었다. 그저 핸들 위에 엎드려 조금 전의 광경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감았다. 아가씨, 회장님. 그 단어들이 그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검색창에 6글자를 입력했다. 윤성그룹 회장. 검색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윤성그룹 윤재혁 회장. 그리고 그의 프로필 사진 아래 가족과 함께한 자선 행사 사진이 있었다. 그 속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기품 있게 미소 짓고 있는 윤서아가 있었다. 그가 알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생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가 작은 무역 회사라고 믿었던 곳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이었고, 그가 가난한 약혼녀라고 경멸했던 여자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다. 진우는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핸들을 미친 듯이 내리쳤다. 후회와 절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진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한때 여의도 증권가를 빛내던 촉망받는 인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자신감과 총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허한 불안감과 패배감만이 남았다. 그의 실적은 곤두박질 쳤고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등 뒤에서 윤성그룹 외동딸을 뻥 차버린 멍청이라며 조롱했다. 그의 실패담은 여의도 증권계 전설처럼 떠도는 가십이 되어버렸다. 어느 늦은 밤 그는 한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붉어진 얼굴로 쓴 소주를 털어널었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틀거리며 걷던 그의 발걸음이 어느 한 곳에서 멈췄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고급 보석상 쇼윈도 앞이었다. 가게 안에서는 행복한 표정의 젊은 연인이 약혼 반지를 고르고 있었다. 여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는 남자의 모습.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숨 막히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진우를 덮쳤다. 그는 길 한복판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부유한 약혼녀를 놓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자신의 천박한 욕심 때문에 걷어차 버린 것이다. 그는 유리 조각인 줄 알고 다이아몬드를 내던져 버렸다. 박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주소나 통장 잔고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한 번 저지른 실수는 때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값비싼 시계와 공허한 성공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털터리였다.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 한복판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쓰라린 교훈을 곱씹으며 하염없이 서 있었다.